지금 그 수도권에 좀 덜 오른 아파트 단지, 서울 아파트나 강남 아파트 중에서 가격이 정말 많이 빠진 금매물 부분이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오늘은 가장 효율적인 부동산 투자법의 최진곤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셀프 소개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미래일다 투자자문 컨설팅이라는 대표로 있고, 이제 저는 사실 투자자로 좀 불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는 좀 그냥 조금씩 오래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04년부터 투자는 시작했으니까 제 20대 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한 20년 차 되는 것 같아요. 와. 그래서 뭐 초창기 때는 뭐 빌라 재개발부터 시작해서 뭐 아파트, 오피스텔, 뭐 상가, 재건축 뭐 두루두루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점포경영 택지라고 그 예전에 그 상가주택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투자도 해보고 다각적으로 투자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땄어요.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이제 좀 일반인들은 안 받고 이제 회원제로만 좀 운영을 해보는 그런 좀 새로운 시스템을 좀 도입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거 한지 벌써 한 6, 7년 됐는데, 그동안 이제 6, 7년 동안 이제 워낙 부동산 경기가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또 초창기 때 또 투자하신 분들, 저한테 이제 회원들 가입하셔서 오셨던 분들 좀 잘 되셔가지고 뭐 그런 게 좀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또 건물주 마블이라는 보드 게임도 만들어서 시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다양한 분야에 좀 관심을 갖고 좀 활동을 하고 있는 전업 투자자 겸, 그다음에 컨설턴트, 부동산 컨설턴트 겸, 부동산 강사 겸, 뭐 유튜버 미래를 일단 저자 겸. 그러니까 요즘은 그 엔잡 이렇게 많잖아요. 엔잡. 그래서 그런 거 지금 여러 가지 직업이 딱 한두 개가 아니니까 뭐라고 설명하기 그런데 좀 많이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은 거의 다 해보신 거네요. 거의 다 해봤다 보여요. 와, 그러시군요. 그럼 20년 동안 거의 또 이렇게 투자하셨으면 상승과 하락 사이클을 한두 번씩은 다 경험해 보신 거네요. 그렇죠. 그럼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있었고, 2012년도에 그리스발 금융위기도 있었고, 최근에 뭐 2021년부터 좀 부동산 많이 떨어졌잖아요. 뭐 그것도 지금 겪고 있는 거고. 근데 돌이켜 보니까 이제 그런 하락장 속에서 이렇게 계속 꾸준히 살아남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어느 순간 또 없어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신에 이제 저는 너무 무리하지 않게 좀 이렇게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냥 꾸준히 오랫동안 부동산 시장을 좀 계속 참여하고 있다. 그다음에 책도 벌써 지금 이번에 가장 효율적 부동산 투자법이 4번째 책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책은 2009년도부터 썼어요. 2009년도. 네, 부동산 책. 2009년도 쓰고 2017년도 쓰고 19년 뭐 23년 이렇게 쓰고 있는데 뭐 열심히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어떤 분 보니까 사실 이렇게 상승장에 많이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많죠. 근데 진짜 어떻게 작가님께서는 이거 한두 번 겪으신 게 아닌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출연을 하시면서 활동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대신에 막 제가 유명하진 않잖아요. 그냥 유명하진 않고 그냥 꾸준히 그냥 조금씩. 그래서 제가 그 책에도 썼지만 에필로그에도 썼지만 인생의 정점을 좀 가급적 늦게 찍어라라는 얘기도 있는 게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막 이렇게 막 급작스럽게 막 유명해지고 막 잘 나가는 것보다는 그냥 꾸준히 천천히 가는 것도 행복의 또 지름길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항상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좀 욕심 좀 덜 내고 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게 좀 길게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번 흐름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은 무리를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사실 제가 2021년도 요때 오히려 그 후레인 TV나 제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집값 올라갈 거다 영끌해라 막 이럴 때 제가 좀 지금 좀 어깨까지 온 것 같으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제 상담도 이제 너무 고점에 잡는 것보다는 좀 저렴한데 저평가된 데 위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상담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담을 듣고 이제 투자하셨던 분들은 좀 리스크를 좀 줄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나마.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좀 무리하게 좀 하셨던 분들은 요새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죠? 많이 힘들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제가 작년 연말 그다음에 올해 초까지가 부동산 1차적인 반등 그 하락에서 바닥일 거라고 얘기를 해서 오히려
그때 이제 잠실이나 서울에 이제 급매물 잡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또 돌이켜 보니까 또 한 3, 4억, 뭐 5, 6억 이렇게 올랐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다시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을 볼 때 조금 우리가 역발상으로 좀 보실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좀 경기가 안 좋다 할 때는 오히려 좋은 매물을 이제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볼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발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런 좀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좋은 투자 그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항상 시장과 좀 반대되는 생각을 갖는다고 하면은 지금 같은 뭐 침체장도 이게 언제까지 뭐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리스크가 감당할 수 있으면 뭐 지금도 좀 이렇게 원래 살려고 했던 그런 매물들을 좀 이렇게 급매로 잡는다고 하면은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견해긴 해요. 네. 그럼 제가 좀 한 번에 훅 들어가서 하나 좀 여쭙고 싶은 게, 이번에 지금 만약에 지금 이런 조정장이 좀 지속된다고 하면 그 올 초나 작년 말경에 빠졌던 그 저점 가격 있잖아요. 그거를 거의 뚫을 가능성도 있다고는 봐야 될까요?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거는 어렵다. 그게 이제 그 당시 가격은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좀 상황이 다른 게, 그때는 금리가 이제 고점을 확인이 안 됐던 거예요. 미국 금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제 이런 불안감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급하게 던진 물건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작년 연말처럼 그런 상황은 또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미국 금리도 어느 정도 이제 상단에 멈춘 거고, 그다음에 지금 규제도 좀 완화되려는 조짐들이 있고, 또 내년에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식도 해보면 알겠지만 저점을 한번 찍고 조금 더 이 바닥은 지지가 돼서 여기를 안 넘어가는 거잖아요. 지지선이 이제 확보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동평균선을 그려보면. 그렇게 봤을 때 그 바닥에서 약간 올라가는 선에서 지지를 하고 다시 조금씩 반등을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좀 빠르면 그게 내년 상반기, 그다음에 느리면 내년 하반기쯤 되면 2차 지지선을 바닥을 찍고 조금씩 우상향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대표님 그 21년도 그때 방송도 봤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대표님이 그때는 이제 그냥 봤던 거고, 사실 분위기는 다 가자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그렇게 한번 이렇게 템포 조절을 좀 얘기해 주시고, 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또 그때 하락 올 초 작년 말 했을 때도 이때가 정말 많이 빠지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 봐도 괜찮을 것 같다. 맞아요. 그게 너무 인상 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지났는데 지금 또 요즘에 이렇게 방송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전 저점을 깨기는 어렵다. 물론 뭐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깰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확률을 갖고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되게 저는 그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 이렇게 꾸준히 보시면은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근데 많이 모르세요. 출연을 더 다양한 곳에 많이 하셔가지고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안 불러주시던데. 저도 이번에 그 신간이 나와가지고 저도 이제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서치를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부동산 책 또 요즘 같은 시기에 많이 안 나오기도 해서 그 인상 깊었고요. 그러면 우선 그 무리하지 않는 투자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뭐 좀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크게 있나요? 일단은 그 대출을 많이 이제 적정선에서 받는 거죠. 일단 적정선에서 받는 거고, 그다음에 제 생각은 그래요. 이제 투자라는 게 이제 약간 저평가된 부동산을 사게 되면 많이 올랐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많이 상승한 거는 좀 쳐다를 안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좋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오히려 좀 끝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서, 우리 주식도 왜 보면은 이미 많이 막 그 방송에서도 막 나오고 이러면 사실 끝물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사실 그런 거 같아. 그래서 막 어디가 뭐 얼마가 뛰었다 이러면은 저는 아예 쳐다도 안 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살 때 또 대출을 또 무리하지 않게 받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 원칙만 지키면 그렇게 부동산으로 큰 리스크는 사실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많이 실패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뭐 지역주택조합이라든가 약간 이제 애매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안 팔리는 뭐 진짜 썩은 빌라라든가 그 인천에 뭐 그런 빌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거 경매로 사서 진짜 오랫동안 좀 안 팔리거든요. 이제 그런 거 사는 경우, 그러니까 잘못된 투자를 하시는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정말 고점에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이제 주택을 사는 거 외에는 우리가 돌이켜 봤을 때 아파트 투자로 그렇게 큰 리스크는 사실 없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맞아요. 돌이켜 보면. 네,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오를 때는 작년 우리 한창 오를 때는 막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사람이 다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리하게 이제 올라가는 아파트를 이제 추격 매수하다 보니까 이제 안 좋아지는 건데, 사실 그럴 때는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게 좀 덜 오르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지역들을 좀 눈여겨 보는 게 어떤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때 일단은 1차 상승이 가고 그다음에 2차 상승이 가는 종목들을 추릴 수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도 네. 눈여겨볼 지역이 있을까요? 그럼요.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최근에 방송에서 얘기했던 게 서울 쪽 부동산은 이제 많이, 그러니까 작년 연말보다는 많이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보다 이제 수도권 쪽도 뭐 눈여겨 보실 필요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최근에는 또 보면 서울도 지금 많이 빠진 데가 있어요. 예전 고점 대비 뭐 20-30% 이게 빠진 지역들은, 그런 지역들도 뭐 눈여겨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금매물이 있다면 서울도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뭐 일부 강남 지역도 그렇고, 물론 이제 작년 연말이나 그때 가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금매물들이 나오니까 이런 데는 좀 눈여겨 보실 필요도 있고,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은 서울보다는 이제 수도권 쪽 아파트들은 그렇게 많이 오른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비해서는, 네. 서울 강남에 비해서는. 그래서 저는 그런 지역들을 좀 눈여겨 봤던 거고,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이제 메가시티라고 해서 서울을 좀 확장하려는 계획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포라든가 뭐 하남이라든가 구리라든가 이제 그런 지역들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런 지역들은 거의 서울과 별 차이가 없는 지역들이긴 해요. 뭐 광명도 사실은 공의를 쓰긴 하거든요. 근데 거의 서울 생활권이다 이제 이미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GTX A, B, C 노선으로 통해서 이제 그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시간적인 거리는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수도권이 이제 서울에 거의 지금도 거의 준수 서울이라고 보셔도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뭐냐면 용인이라든가 평택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엄청나게 반도체 설비들이 많이 들어올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방보다는 수도권으로 많이 이런 설비들을 많이, 천안이라든가 뭐 아산이라든가 이런 쪽도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지방보다는 또 수도권 쪽으로 이제 직장들이 많이,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수도권이 지방보다는 또 격차가 벌어질 수 있는데, 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지금 서울, 강남, 상구랑 용산을 제외한 나머지 서울 지역이 지금 조정적으로 다 해제가 됐어요. 그럼 비조정 지역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비조정 지역이라는 얘기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2년 거주가 아닌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네. 세금이 없는 거죠. 12억까지 비과세가 되는 건데, 쉽게 말해서 6억에 사서 12억에 팔아도 세금이 없는 거예요. 양도세가 1주택자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제 지방에 살고 있는 현금이 좀 있어요. 만약에 한 10억 정도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내가 대구에 산다. 그러면 대구에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 돈을 서울에 사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대구에서 전세나 월세를 사셔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고, 그 서울에 있는 집을 사고 나서, 혹은 강남은 안 되죠.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남, 상고랑 용산은 서울에 있는 집을 사고, 서울이라고 하면 뭐 여의도라든가 마포나 목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물론 이제 목동은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긴 하지만,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라서 본인이 들어와서 살아야 되지만 전세를 놓고 살 수 있는 뭐 마포라든가 뭐 마곡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 그러니까 서울의 핵심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끼고 사게 되고 2년만 보유해도 세금이 비과세가 된다고 하니, 내가 굳이 대구에 집을 사는 게 맞나?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실제로 이제 많이 서울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좀 이런 격차는 조금 더 지방과 서울 수도권 좀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평가된 부동산은 많이 오른 지역의 어떤 서울 아파트보다는 지금 수도권에 좀 덜 오른 아파트 단지, 그다음에 서울 아파트나 강남 아파트 중에서 가격이 정말 많이 빠진 금매물, 이런 거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한 고점 대비 20-30% 정도 보면 될까요? 그리고 뭐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쵸? 1차적으로는 한 20-30%. 그렇죠. 1차적으로는 20-30% 보면은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또 호재가 붙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재건축 호재가 있다? 그러면 더 플러스 뭐 알파, 아니면 뭐 교통이 좋아지는 호재가 있다? 그러면 플러스 더 알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을 상정해서 하면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부동산이요. 네네. 이거 조금 긴 얘기긴 한데, 네네네. 만약에 내년에 다시 흐름이 바뀌어서 조금씩 뭐 횡보를 하다가 상승을 해요. 그럼 그 후에도
뭐 지금 뭐 인구 문제나 뭐 여러 가지 부동산 이제 거의 뭐 소득이 안 올라서 우리나라 경기도 안 좋은데 그걸 다 뒷받침해 주겠냐, 수요도 준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장기적으로도 부동산 투자에 이점이 있을지.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근데 제가 투자를 시작하는 시기에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네. 2004년도에도 20년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럴 때마다 생각한 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돈 가치가 저는 이제 부동산이 오른다기보다는 돈 가치가 좀 하락한다고 보는 견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어렸을 때 짜장면 얼마 하셨어요? 한 그릇에? 진짜 1,000원도 안 됐던 1,000원 안 네. 1,000원이었나? 2,000원이었나? 네, 그 정도. 근데 저는 한 600원 정도 생각나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떤 강의를 했더니 어떤 어르신이 20원이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962년도에 네. 20원이었다는 거예요. 돌이켜 보면 사실은 목동 아파트도 분양가가 3천만 원밖에 안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아파트도 한 2천만 원밖에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정말 예전에. 근데 그때는 2천만 원도 굉장히 큰 돈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5, 6억대 분양가 어때 보이세요? 수도권에? 5, 6억대면 싸죠. 싸죠. 네. 2년 전에 5, 6억대면 사람들이 싸다고 생각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또 달라진 거예요. 지금 분양가가 뭐 8억, 10억 이렇게 나오니까 5, 6억대 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2년 전만 해도 그런 생각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사실은 돈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 절벽이든 어쩌게 됐건 이 돈 가치는 계속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할 게 뭐냐면 돈 없으신 분들 물론 많지만 의외로 돈 많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신 분들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을 주로 보셨으니까. 네, 아니, 저도 이제 보기도 하고, 저는 이제 다양하게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월 수입도 못 버신 분도 많지만 또 많이 버시는 분들은 또 많이 그쵸. 버잖아요. 네. 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버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기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자꾸 이제 왜곡해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현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자산, 부동산이나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전 장기적으로 좀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도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일본은 그러면 이제 망하지 않느냐. 근데 사실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물가가 다 올랐거든요. 자산 가치는 다 올랐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한 케이스가 뭐였냐면 일본은 플라자 합의라고 환율을 인위적으로 좀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의 플라자 합의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내수를 살리려고 너무 저금리로 이제 좀 무리하게 하다가 이제 꼬꾸라진 케이스고 물론 이제 고령화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나라랑은 좀 사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뭐 그런 인위적인 것도 한 것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일본처럼 막 거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 감소가 있긴 한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전 더 옥석을 가려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최소 지방의 일부 도시들은 소멸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제 서울, 수도권 왜냐하면 미국 맨하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좋은 점 왜냐하면 다 모여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남, 서울, 그다음에 수도권도 서울이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그리고 구축보다는 신축 위주로 가면은 그렇게 큰 리스크는 없다고 보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네. 아까 말씀하시니까 개포동도 네네. 분양할 때 한 15억, 16억 막 이랬잖아요. 그때 엄청 비싸다고 그렇죠. 했었는데 지금 뭐 25억, 30억이잖아요. 네네. 30억 정도, 28억 정도 하니까. 맞아요. 그렇게 또 2배 오르는. 네네. 그러니까. 네. 근데 사실 이게 올랐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또 돈 가치가 또 하락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 심리가 어떠냐면 제가 가만 보니까 본전 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15억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격이야 정상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가격이 돼야지. 근데 그게 15억이 되냐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정도가 좀만 떨어져도 한 5억만 떨어져도 사람들이 막 달려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생기는 거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격을 왜 내가 정하냐는 거예요. 이게 싸냐 비싸냐를 본인이 정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냥 시장 가격이라는 건데 근데 내가 싸다 비싸다를 생각해서 뭐 싸다 비싸다 그리고 이제 그 가격이 예전의 가격만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목동 아파트도 분양가 3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보셨던 분들은 계속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비싸다고. 실제로 저희 부모님도 그랬거든요. 계속 비싸다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비추어서 보면 짜장면도 1,000원일 때 2,000원 오르면 비싸서 못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먹잖아요. 근데 2,000원은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2배 오르니까 당연히 다른 집도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팔리는 물건들은 뭐 신제품이 안 나오더라도 가격 인상을 그렇죠. 하니까 그만큼은 올리는 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데 그렇죠. 좀 너무 그러니까 하락은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지나친 폭락은 좀 기대하기는 그렇죠. 좀 어렵죠. 그렇죠. 예. 그 지나친 하락이 되면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온다고요. 그럼 돈 들어오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게 시장의 자연스러운 원리인 거예요. 네. 그러면 서울 아파트는 또 약간 공급 부족 문제도 있다고 하잖아요. 뭐 1, 2년 후에 그것도 더 그런 돈 있는 사람들은 있고 수요는 줄어드니까 좀 그런 가격 상승 요인도 좀. 그럼요. 그럼요. 중장기적으로 왜냐하면 또 공급이 많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또 그런데도 충분히 오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 강남 쪽에서 이렇게 오래 계셨는데 계시면서 그 막 금매나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물량이 대거 나오고 막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작년 연말이 그랬어요. 그나마. 그것도 별로 안 나오고. 그것도 많이 안 나오긴 했어요. 그나마. 그나마. 그 다음에 예전에 2008년도에 잠실 같은 경우에 그때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때는 반포 레미안도 미분양도 있었고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그때 분양가가 34평이 반포레미안 10억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엄청 싸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 당시에는 좀 갸우뚱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10억? 좀 비싼 거 아니야? 뭐 이랬기 때문에 또 미분양이 났겠죠. 또 경기도 안 좋았고 했으니까. 한 그 정도? 2008년도가 제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2008년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근데 그때는 감히 엄두도 생각도 못했던 때죠. 그리고 2013년도, 14년도에 그 강남도 갭이 한 1억밖에 차이 안 날 때가 있었어요. 1억 전세 끼고 하면은. 그래서 1억 정도만 있었어도 강남 아파트 샀으면 또 어마어마했겠죠. 그럼 그럴 날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모든 투자자나 모든 사람이 다 현금을 쥐고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가격이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내 것도 떨어지고 내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를 사고 싶어도 이 내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하니까 안 팔리니까 살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기다려서 그냥 현금만 그러면 계속 갖고 있는 게 옳은 전략이냐로 봤을 때 전 또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물론 올 수도 있지만 그 기회를 한 번에 노린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또 조금씩 꼭 강남이 아니더라도 또 조금씩 먹을 게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조금씩 해서 자산을 불리는 전략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현명한 전략이 아닐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분은 여지까지 무주택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 가점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 가점으로 강남 아파트도 충분히 당첨이 되겠더라고요. 가점만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 저는 20대 때부터 빌라부터 해서 계속 내 집 마련 했잖아요. 내 집 마련하고 투자도 하고 빌라부터 해서 오피스텔 뭐 아파트 계속 하다 보니까 자산이 불어난 케이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청약으로 해서 강남에 내 집 마련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자산을 불리는 거지. 내가 무주택 기간을 해서 청약에 무조건 당첨돼서 그냥 그거를 킵해 놓는다? 그거는 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부부싸움도 사실 문제가 돈이에요. 돈만 해결되면 다 어느 정도 세상의 모든 문제는 80~90%가 돈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돈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로 잘만 굴리면 또 돈이 된다는 거를 또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 수도권, 준수도권 그런 지역에서 이미 떨어져서 아직 회복 못한 지역들, 저평가되는 지역들 그런 좀 위주로 보면 좋겠다. 그런 걸로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제 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정말 큰 상승을 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좀 그래도 리스크가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폭락하거나 이럴 건 아니잖아요. 애당초 폭락할 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 가치 투자랑 좀 비슷한 논리이긴 하죠. 그러니까 좀 저평가된 주식을 오랫동안 장기 보유하는 전략이듯이 부동산도 이런 저평가된 부동산을 좀 오랫동안 장기 보유하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인 거죠. 네.